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놓고 여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광주 방문 이후에 5.18 망언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면서 광주행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국회 정상화 해법을 제안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도화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이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쪽의 주장 또 한국당의 이야기는 서로 사뭇 다릅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는 가겠다, 보훈처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1야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가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역대 야당 대표들도 항상 참석했으니까 참석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역대 야당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에 가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념식 참석 여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뭐 가서 있다 오는 건데 광주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갔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그 한국당 내에서 5.18 망언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야 제명이 되는 거거든요.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만. 네. 근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로는 다녀온 다음에 하겠다. 다녀온 다음에 어쨌든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하려면 이미 다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고 당 빨리 의원총회 열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1야당 대표의 광주 방문을 가지고 말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정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보여주고 사과나 반성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광주에서 왜 그렇게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예, 이거 무조건 그냥 무조건 내려간다. 뭐 국민의 도리다. 당대표로서 보훈처 초청받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황 것 대표도 같습니다. 피하는 피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서 듣도록 하겠다.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보훈처에 초청을 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한다 이게 뭐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이제 제1야당일 때뿐만 아니라 여당일 때도 당 대표들은 웬만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사를 생각해 보면 그 보수 정당 대표들이 다 참석했다 이러는데 이걸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뭐 물병을 맞거나 무슨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기사화되지 그냥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기사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당대표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갔었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다들 참석을 대부분 하셨고요. 그 행사 참석한다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광주 시민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갔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 당이 계속 장외 투쟁을 한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 이러면서 당대표가 당에 여기 서울에 있는 일도 드물어요. 저희가 최고위원회의에 무슨 의결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그 위원들 명단을 의결을 하는데 4월 말에 올렸는데 어제 의결이 됐어요. 이제 어제 오늘은 서울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뭐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놔두고라도 당에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거의 이제 외부 투쟁을 중심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투쟁뿐만 아니라 외부의 민심을 듣는 그런 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5월 단체 또 시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밀린 숙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못했던 부분들을 좀 한국당이 좀 빨리 해결하고 광주가 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게도 보이는데요. 예.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아마 광주 시민들이 아까 진 말씀처럼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내면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행사와는 다른 거잖아요. 당내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앞서 말씀처럼 이제 뭐 이른바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별로 없겠죠. 그렇다더라도 다른 것을 제껴놓고라도 이걸 해야죠. 외국에서도 최고위원회 열고 이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다. 이거 자꾸
무슨 외부 행사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예, 드는 행사 거예요. 참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광주의 분위기에서는 그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정성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으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좋은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게 기사화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무현 그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부분 갖고 의도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오히려 광주 시민들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갈등 모습이 노정이 되고 그런데 그게 왜 의도를 하겠습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좀 원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관련된 것도 윤리위도 그렇고 뭐 의총도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이걸 빨리빨리 진행해라. 과거에 총재가 당을 지배하던 시절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교안 대표는 좀 훨씬 원칙과 절차를 좀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런 부분이 과거에 총재가 지배하던 시절처럼 당이 그렇게 막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 구구 단체들이 5.18 폄훼 관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당 측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할 필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현장에 가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극우 단체들이 이제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그런 뭐 시위를 벌인다거나 예. 하면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돼서 그 내부에서도 거기서 뭐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내부의 그 행사 지침에 대해서도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충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정 교수님, 국회 이야기 할 하겠습니다. 말은 많은데 뭐 주제가 많으니까 넘어가시죠. 예. 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됐죠. 네. 새로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 기대도 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상견례 인사자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호프타임 맥주를 좀 사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어제 분위기를 보면요. 국회 굉장히 잘 돌아간 것 같아요. 막 웃음이 넘치고 나경원 원내대표 만났을 때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 그 국회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신환 원내대표가 키맨으로서 역할, 중재자 역할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밥잔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라는 말부터 화기애애했는데 예. 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 이제 밥 호프 많이 사주는 뭐 형님이 돼달라 이인영 원내대표 보고 그런 얘기 좋습니다. 그런 서로 이제 덕담 나누고 이런 건 좋은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실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전 첫 행보 자체가 한국당과 굉장히 가까이 가지 않겠냐라는 전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성식 원내대표가 만약 됐으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글쎄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속단일 수도 있고 좀 더 빠른 예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행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예. 저 상황으로 선거 치르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정당은 어쨌든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내부에 여전히 지금 바른정당계와 또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 호남계가 있고 또 안철수계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자체도 지금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때 12대 11로 바른미래당이 동의했던 거였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재자 역할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는 자유한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 양당으로 자꾸 유권자들도 수렴해 갈 겁니다. 아마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신환 의원이 여러 노력을 하겠죠. 네. 중재자 입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총선을 앞두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히 하다가 조금씩 패스트트랙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이 기존에 통과된 것과 좀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좀 기울어지면 중재자 역할로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실 물러나면서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다라는 네. 약속을 받고 사실 물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속을 깰 거라고 보시나요? 그 약속이라는 게 정치인 약속을 누가 믿습니까? 정계 은퇴도 다 정계 다시 복귀하는 더구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 약속하겠다고 아무도 몰할 사람도 없어요. 별 의미 없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예. 최 교수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예, 어제 국회 정상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예, 예. 갑자기 이제 저기 오신환 원내대표의 처한 상황까지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위기진단대 토론회를 갖자.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형식을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도 지금 나오는 게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사실 원내 인사이기 때문에 민생 대장정 이러면서 이제 원외 이런 행사에 주력을 기울이는 반면 또 원내 대표가 존재하니까 이제 원내외 투쟁을 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국민 여론도 이제 그 야당이 원외 투쟁도 해야 되지만 원내 투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도 있죠. 추경 심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야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추경이 내년 총선과 자신의 그 이해관계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국회의원의 책무가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올 거는 거의 확실한데 이제 언제 들어올 거냐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야당 입장에서 또 명분도 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은 여당이나 대통령이 만들어 주시는데 예.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국회에서 또 민주평화당도 원내대표가 유성엽 의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이 두 분은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조금 선거제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전의 원내대표들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원내대표들하고는 다른 체제가 원내 진용이 짜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또 의견 교환을 해야 본인들의 생각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인영 대표도 새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스킨십을 늘리면 의견이 또 수렴되거나 또 사소한 문제에서 해결책이 또 단서가 제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십을 늘리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당 복귀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여당이나 청와대가 그 명분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실 그 여야 지도부와의 대통령 회동에 있어서 1대1 정당별 만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여야 경색 국면이 있었을 때는 대통령이 힘이 있으시죠. 대통령께서 많은 걸 하실 수 있고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여당과 대통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대통령께서 내미실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미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들도 항상 하시는 일이 야당 인사들, 야당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저희가 뭐 미국 대통령의 모든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은 다들 바람직하다고 모두 거의 동의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오신환 의원도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하실지 일단 5당 대표는 만난다고 했는데요. 예. 저희가 사실은 최 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지금 또 최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상황 같습니다. 똑같아요. 여야 이야기하고. 저는 여당은 아니니까. 그러면 저기 최 교수님께서는 일단 청와대 뜻처럼 일단 5당 대표로 먼저 만나야 된다는 저는 그게 생각이시나요? 맞다고 보는 게 맨 처음에 이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당은 1대1로 만나자.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또 다른 야당 대표 다 각자 만나면 되지 않냐 이랬는데요. 일단 1대1로 야당 대표 다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면 이견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A 정당 대표하고 만날 때 이견이 있고 B 정당 대표와 만날 때도 이견이 다 있는데 그걸 조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모여서 조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라는 거잖아요, 회의. 예. 근데 이거 어떻게 1대1로 다 만납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5당 대표 제안하니까 1대1 회담을 제안해서 청와대가 또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5당 대표 만난 다음에 그럼 그날 오후가 됐든 금방 또 1대1로 만나자. 황교안 대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고 우리부터 만나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정당들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 거대 정당에 의한 양당 카르텔 체제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을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도. 근데 가뜩이나 그런 상태에서 1대1로 만나는 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물론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 때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만났습니다만 이른바 1대1 영수회담 같은 것들은 좀 없어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다른 정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한 정당 그들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 표결에 참여하고. 근데 그 1대1 회동을 해야지만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존재감이 살아난다고 보는 그 자체가 인식 자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요구하니까 5당 대표 먼저 한다. 먼저 제안했던 거니까. 그래야 또 대통령도 다른 야당 대표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청와대도 일정 부분 양보했으니까 이게 후로 만나기로 하면서 받아들이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 거절하면은 이미 다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다 이렇게 거부하면은 전 야당은 지금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년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양보할 부분을 많이 양보했다라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뭘 양보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1야당이든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일을 항상 국민과의 소통과 비슷하게 중요하게 두셔야 되는 문제죠. 근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이제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 쪽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1야당 대표랑 원내대표가 변경됐으니까 한번 만나보시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도 있었으니까 그런 외교적 사안이 있으면 보통 야당 대표를 불러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해도 구하고. 근데 그걸 계속 안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사실은 좀 놓치신 모습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럼 5당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돼요.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5당과 기준이 뭐냐. 원내외 의석 가진 거 다 하면 7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봐선 5당이 효율적이지 않죠. 오히려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만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 대해서 야당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죠. 대통령의 2주년 회담을 통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대통령과 다른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야당 대표랑 좀 따로 만나실 필요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 막말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대담에 앞서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정치인들의 막말 시리즈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의학 용어까지 많이 등장한 상황인데 여야 정치권 뭐 할 것 없이 비난을 좀 받고 있고 자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진짜 있습니까?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지 우리가 좀 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여야 정치권 싸잡아서 많이 비판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당이 더 막말을 많이 했냐를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쭉 이제 화면도 나왔잖아요. 김정은 대변인 얘기 나왔고 도둑놈 얘기 나왔고 뭐 청와대 폭파 얘기 나왔고 나경원 원내대표 비속어도 나왔어요. 사이코패스 얘기도 나오고 한세병 얘기도 나왔어요. 그 열거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여당이 한 얘기는 도둑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정미 대표는 일단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에요.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월호, 그다음에 5.18 망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 막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제가 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권의 이 막말들은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봐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라고 빌어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규범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만 항상 같이 정치권을 양비론으로 같이 싸자고 비판해버리니까 옥석이 너무 안 가려져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당이 얼마나 막말했고 어느 정당은 덜 막말해가지고 그거 판단해야 되지. 가장 말하기 좋은 게 양비론이에요. 정치권 틀려먹었다. 그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정치 혐오와 적대가 늘어나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무관심 불신이 되고 그럼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는 부재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국회가 안 움직이죠. 국회 입법 교착. 입법 교착이 되면 입법으로 뭔가 이 사회를 변하고 개혁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상태.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기득권이 유리해져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느 정당에 더 막말을 많이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될 게 정치권을 같이 항상 정치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 좀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천에 좀 반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저의 추론인데 이런 막말을 하니까 또 보도가 되잖아요. 보도가 되니까 또 이름이 알려지고 공천에서 저 잘 싸워 싸움꾼이야. 또 공천에 오히려 가산점이 주어지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걸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정말로 공천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의식과 또 자기의 정치색 또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 사실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안을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정치해 보셨으니까요.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있을 때보다 사실 이렇게 말이 험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야당이 이제 그런 발언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아무래도 이제 선명성 그리고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투쟁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추세가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추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SNS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SNS를 이렇게 저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말이 옛날보다 인터넷 용어는 좀 더 이제 저희가 모르는 줄임말이 들어간 것도 많고 뿐만 아니라 말이 좀 더 이렇게 줄어든 건 있지만 그게 좀 더 독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너무 이렇게 원색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이목을 끄니까 자꾸 정치인들도 여기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 이제 좀 보수적으로 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이 그런 거친 표현을 썼을 때 좀 더 이제 그 지지층이 결집되고 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유권자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이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정치인들도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